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둘레 특강 신앙과 도시와 신앙을 주제로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이 작은 도시 텃밭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귀한 보물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도시 안에서 이렇게 자가용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보행 이 대자보로 이동하는 도시, 대자보 도시가 더 친환경적이고 더 생태적인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개발과 재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개발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이제 재생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개발 시대로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썼던 책들입니다. 이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이 책에서는 정말 어떤 도시가 참 좋은 도시일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또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썼고요. 그리고 세 권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도시의 발견입니다. 이 책은 10쇄를 찍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도시 정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도시조차도 이렇게 돈을 버는 수단 또는 먹잇감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려면 우리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이런 도시정치 현상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을 위해서 벌이는 일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서 썼던 책이 도시의 발견이고, 그리고 세 번째 책 천천히 재생, 이 책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개발 시대를 살아온 대한민국이 재생 시대에 어떻게 이 우리 생명체 도시를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잘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아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 시대를 오래 살아왔죠.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1960년대에 본격화되었죠.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이런 신개발을 했고, 그리고 오래된 도시의 주택지들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주택 재개발, 또 우리 도심부 지역의 오래된 골목길과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빌딩으로 새롭게 지었던 도심 재개발, 그리고 이명박 시장,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번져갔던 이 뉴타운까지. 뉴타운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단지 규모였다면 이 규모를 더 키운 겁니다. 대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거죠. 이런 개발 시대를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은 아주 눈부신 성취도 거둡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950년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100도 안 되었죠. 그런데 80년대에 $1000, 1000불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95년에 15년 뒤에는 우리가 10,000불, 그리고 지금은 20,000불, 30,000불. 정말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아주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은 대단한 놀라운 성취입니다. 또 이 도시화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죠. 이 서울의 경우를 보면은 50년대 157만 명이었던 이 서울의 인구가 15년 뒤인 70년대에는 500만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뒤인 90년에는 1000만 도시가 되죠. 원래 서울은 조선시대 내내 서울의 이 범위는 지금 한가운데 이 한양, 도성, 안이 서울의 한양의 전부였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서울이 점점 커집니다. 1936년에 또 44년에 또 49년에
이렇게 주로 강북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었고, 이 한강 이남 지역 가운데 서울에 가장 먼저 편입된 지역은 지금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지역이 아닌 지금의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이 어쩌면 강남의 원조였죠. 그리고 지금의 강남 지역을 그 당시에는 영동지구라고 불렀습니다. 왜 영동지구겠습니까? 영등포의 동쪽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강남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된 것은 1963년입니다. 이 63년에 강남 지역이 서울시가 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압구정리, 신사리, 삼성리, 항리 이랬죠. 이랬던 곳이 서울에 편입이 되면서 강남 개발이 시작됩니다. 1978년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은 바로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논밭이었죠. 이랬던 강남이 불과 30-40년 사이에 오늘날의 강남으로 이렇게 변했던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마냥 계속되지는 못했죠. 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전국으로 번져갔는데 뉴타운이 생각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타운 지구가 주민들의 요구로 해제되기도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대한민국은 개발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재생 시대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죠.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죠.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재생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재생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물건의 재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재생입니다. 우리가 도시 재생, 이 재생 시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장소, 물건을 재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재생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물건의 재생을 뜻하는 말들도 많습니다. 우선은 아껴 쓰는 거죠. reduce, 절약하는 것. 그리고 한 번 썼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것, 재사용, reuse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썼던 물건을 조금 다른 용도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걸 우리가 리사이클, 재활용이라고 하고, 그 재활용의 단계를 한 단계 더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담고 또 돈도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업사이클,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재생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건강을 다시 되찾는, 또는 병을 치유하는 것, 또는 죽어가는 이 목숨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 어쩌면 대한민국 개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또는 우리 마을, 우리 국토를 물건이나 기계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발 시대는 다른 나라들과 사뭇 달라요, 생각이.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듯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개발 시대를 관통했던 생각이 바로 성장 거점 개발론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성장의 거점, 말하자면 큰 놈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총량적인 성장을 하고 선진국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앓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생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또 마을, 또는 우리 국토를, 우리들의 삶터를 이제는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를 서울 따로, 부산 따로, 광주 따로, 따로따로인 생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서로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 한 몸 생명체로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함께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마을부터 국토까지 이 생명체와 같은 우리들의 삶터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도시 재생이란 말보다는 삶터 되살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도시란 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럼 농촌 재생은 도시 재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자칫 재생이 건물의 재생처럼 보이기도 해서 도시 재생이란 말보다는 삶터 되살림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터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세계적인 생태도시 꾸리치바 자이메 레르네르 전 시장이 이게 도시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법 얘기를 전해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수술이 아닌 침술 방식, 그리고 공동 책임의 방정식,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 이 침술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이를테면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걸로 갈아 끼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침술처럼 작은 비용으로 작은 변화로 우리들이 앓고 있는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이 자이메 시장의 생각이죠. 실제로 자이메 시장은 BRT 같은 아주 비용이 적게 드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대중교통 수단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작은 도서관들을 지혜등대라는 도서관을 서민들의 마을에 세워주었고, 또 버려진 광산에 오페라 극장을 만들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를 어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해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시재생, 아니 삶터 되살림은 어쩌면 작게는 내 몸을 건강하게 다시 살리는 일부터, 그리고 우리 마을을 되살리고 또 소멸 위기에 대한민국의 지방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건강하게 다시 살리는 일까지 다 연결된 일들일 겁니다. 특히 지금 가장 어쩌면 중요한 과제는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지방재생은 대한민국만이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함께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또 일본도 이렇게 수도 중심의 몇몇 지역들은 아주 활력이 넘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들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죠.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이 지방의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방소멸 위기를 이렇게 깨닫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계기는 인구 예측이에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현재 인구가 1억 3천만 명에서 조금 못 미치죠. 그런데 불과 100년 전 1800년대 말 일본의 인구는 3,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의 인구가 1억 가까이 는 거죠. 아주 급격한 인구 증가였는데 앞으로의 변화를 예상해 보니까 거의 같은 양상으로 급격하게 줄 거다. 특히 2100년에 일본 전체 인구를 5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위기를 일본의 국가, 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시기 2002년에 일본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우리가 2013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했으니까 11년 앞서서 제정한 거죠. 그리고는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도쿄에 가면 롯본기 힐스라는 데를 이렇게 방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도시재생이 정말 이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14년에 다시 도시재생법이 아닌 지방창생법을 제정합니다. 이 지방을 창조적으로 살려내야 된다라는 의미의
지방창생법이고 이 법의 원래 법의 명칭은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이에요.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마을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람을 초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방의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은 법이었죠. 그래서 2014년 이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지방 창생 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 부흥 협력대 사업이에요. 일본 대도시에 또는 중소도시에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일본의 지방에 보내는 거죠. 지역으로.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도록 국가가 돈을 주면서 보내는 거죠. 한 사람에게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연봉을 국가가 제공해 주고 그 연봉을 받고 최장 3년 동안 지역에서 일하게 합니다. 이 청년들에게는 준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주죠. 그렇게 지역에 내려간 청년들이 점점 수가 늘고 있고 그 청년들의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방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지방을 살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향 납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2008년에 이 법을 제정하고 이 고향 납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납세 제도는 이런 겁니다. 일본 국민 누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내야 될 이 주민세의 20% 범위 내에서 내 고향이나 또는 내가 선택한 어떤 지방 정부에 기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면 그 기부 금액의 절반 정도를 그 지역의 특산물로 돌려받고 그리고 이듬해 내가 내야 할 이 주민세를 대폭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혜택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고향 납세 제도에 참가하고 또 많은 지방 정부에 이런 기부금이 오게 되니까 지방 정부는 이 돈을 활용해서 지방을 살리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일본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일본의 중앙정부 기관이죠. 총무성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했던 이 관계인구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인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일본의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방에 주민등록을 옮겨와서 사는 말하자면 정주인구 또는 상주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이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오고 이사를 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주인구와 그저 지방을 오고 가는 교류인구 사이에는 관계인구가 있다. 이 관계인구는 말 그대로 지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그 지방을 찾아오고 그 지방의 물건을 구매하고 이렇게 지방을 사랑하는 잠재적 그 지역의 인구의 이 잠재력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이 시기에 관계 인구를 늘리는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방 정부들이 이 사업을 참여했죠. 그런데 지금의 기시다 수상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중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소토코토라고 하는 이 관계 인구들과 관련된 잡지를 발간하는 이 편집장을 만났는데 이 민간의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부가 관계 인구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의 대도시에서 살고 또 일하는 경력 여성들 커리어 우먼 100명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대도시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로컬로 이주할 것을 희망하십니까? 이 100명 가운데 나는 로컬로 이주를 희망한다라고 답한 경력 여성분들이 무려 90%.
근데 이분들께 다시 물었대요. 그럼 당신은 로컬 어디로 가서 살고 싶습니까? 나는 어디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한 분은 이 가운데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내가 지금 결정은 안 했지만 나는 로컬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경력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도시에서 살고 대도시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대도시에서 살며 일하는 게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어쩌면 내가 로컬에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바로 이런 분들이 관계인구입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일본에는 이미 젊은 층들,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가운데 이런 관계인구들이 아주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 청소년 관계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나는 내려가서 살릴 겁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명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일본의 어느 작은 로컬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로컬의 관계인구가 되는 것이 내 삶에 아주 멋진 일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관계인구가 되는 이 젊은 층들이 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시다 정부가 관계인구 사업을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이제 생활인구라는 이름으로 비슷합니다. 관계인구하고 이렇게 지방에 관심을 갖고 오고 가고 또 지방에 가서 머무는 이런 생활인구를 더 늘리자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우리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근에 시작하고 있죠. 일본은 이런 꽤 오랜 기간 동안 국가와 지방이 함께 노력한 그 성과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로컬 지향의 시대, 시골 빈집에서 행복을 찾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또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이런 책들. 이게 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본은 이제 이거를 U턴, I턴, J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U턴은 고향을 떠났던 청년이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U턴이라고 하고, J턴은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 옆으로 내려오는 걸 J턴. 그리고 이 지방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도시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I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일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이렇게 그 고향 납세제도, 지역에 이렇게 돈을 내고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관계 인구가 되는 특히 젊은 층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우하기 위해서 NFT라고 하죠. 대체 불가한 토큰이라고 하는, 또는 DAO, 탈중앙 시스템. 요즘에 젊은 층들에게 아주 관심사죠. 이거를 활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일본의 어떤 청소년이 또는 청년이 어느 로컬에 관계 인구가 되면 전자주민증을 발급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역과 연관된 활동을 뭐 방문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다든지 하면은 이 전자주민증에 토큰을 계속해서 충전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레벨,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로컬에 와서 우리가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박물관의 수장고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요즘 청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런 웹 3.0이라고도 하죠.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 이런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죠. 발트 3국의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는 오래전부터 이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에게 이 전자 시민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에스토니아로 와서 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상에 에스토니아 시민증을 발급해 주고,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소멸 위기 지방 정부들도 이런 요즘 젊은 층들의 이런 트렌드에 맞는 이런 노력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책 천천히 재생에는 이렇게 소멸 위기 지방 정부들이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일본의 10개 이 지방 정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만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잘하고 있는 사례라고 제가 생각하는 곳인데요. 이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정입니다. 이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정은 산골 마을의 작은, 인구가 뭐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산골인데 오랫동안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 옵니다. 제가 재작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담당자분과도 만났죠. 꽤 긴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시작은 1990년대예요. 1990년대에는 이 가미야마 산골 마을에 일본 국내 또 국외 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초대합니다.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예술가들이 가미야마에 와서 삽니다. 머뭅니다. 6개월을 또는 1년을. 그러면서 다양한 이 예술 활동을 하게 하죠. 그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지금도 이 가미야마에 가면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 광케이블이라고 하죠. 고속통신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성사무소를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에 또는 오사카에 또는 교토에 본사를 둔 IT, 이 컴퓨터 관련 회사들의 위성사무소를 이 가미야마 산골에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던 일본의 오래된 민가를 잘 고쳐서 그곳에서 이 위성사무소 직원들이 살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이 직원들은 어쩌면 대도시에 근무할 때는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1시간 정도 출퇴근, 힘든 출퇴근을 했어야 했겠죠. 그런데 가미야마 위성사무소에 와서 살면서는 아주 편안한 복장에 출퇴근이 필요 없고, 그리고 요즘 말로 워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일과 휴식이 거의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회사 직원이 이렇게 해먹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본사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런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미야마에는 많은 창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의 그 디자인 회사예요. 시즈쿠라고. 이 회사는 가미야마의 많은 삼나무들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걸 보고 새로운 발상의 창업을 했죠. 이 삼나무는 나무들 가운데 이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삼나무가 이렇게 울창하면 너무나 많은 물을 나무가 다 빨아들이니까 강물이 메마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주기적으로 삼나무들을 벌채를 하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삼나무를 잘 활용해서 아주 고급 컵과 또는 그릇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회사가 시즈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미야마의 예술가 레지던스로 와서 또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한 아일랜드 예술가는 이 그림만 또는 뭐 작품만 잘하는 작가가 아니라 수제 맥주를 또 만드는 이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 가미야마 비어라고 하는 또 창업을 합니다. 아주 창업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수제 구두로 창업을 했던 청년이 가미야마에 와서 수제 구두 가게를 열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이 가미야마 이야기의 가장 정점은 작년 4월에 이 가미야마 산골에 고등학교 3년, 전문대학교 2년, 이 5년제 정규 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200명 정원이고 학생 전원 무상교육을 합니다. 이 학교가 문을 열 때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몰려왔죠. 이 5년제 정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할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대입시, 입시 교육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나는 무엇을 잘하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뭘 하고 살고 싶지? 이런 것들을 저마다 찾게 하고,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에서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례 가운데 또 하나 아주 잘하고 있는 사례는 일본 효고현의 아와지시마, 아와지 섬입니다. 이 아와지 섬은 아주 큰 섬이에요.
그래서 이 수산물들도 풍부하지만 농산물들도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대학교가 없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섬을 떠납니다. 인근 대도시로, 오사카로 또는 뭐 고베로, 교토로.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섬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또 취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취업은 아와지 섬보다는 주변의 대도시들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을 테니까. 이 섬에서 나고 자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해서 일하던 야마구치 구니코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와지 섬에 인재들이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오래 고민했고 2005년에 본인이 먼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와지 섬 아트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매년 여름 이 아와지 섬에서 예술축제를 엽니다. 반복적으로. 예술축제가 섬에서 열리니까 많은 인재들이 이 섬을 찾아오겠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예술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 풀을 확보한 다음에 이 아와지 섬에 있는 3개 지방정부를 설득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후생노동성, 우리로 말하면 고용노동부겠죠. 이 중앙정부 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이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아와지 섬에 많은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의 성과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시 추가 2년 동안 총 4년간 국비 지원을 받고 많은 창업을 합니다. 창업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섬으로 들어왔겠죠. 이 아와지 섬의 창업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래 이어져 왔던 어떤 전통 사업들을 진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했던 사업들을 뭔가를 서로 융복합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카네이션 꽃을 재배해서 그냥 팝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네이션 꽃밭에 와서 꽃미녀가 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산을 더 지혜롭게 활용하는 거죠. 꽃미녀가 돼서 활짝 핀 꽃밭에서 화관을 쓰고 그리고 내가 직접 카네이션 꽃으로 향수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게 하고 이런 식의 창업을 아주 다채롭게 하고 있죠. 오래 이어져 왔던 국수 가게가 이태리 파스타 가게로 변신을 하고 또 정육점에서는 크로켓, 고로케를 만들어 팝니다. 일본의 이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둔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이시카와현의 하쿠이시입니다. 그리고 이 하쿠이시의 놀라운 성과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공무원 한 사람이 이뤄낸 성과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이 다카노 조센 이분은 이제는 공무원직을 정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분인데 정말 아주 엄청난 아이디어로 그 왼쪽에 보시면은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서가 출간이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는 이 나폴레온의 마을이라고 하는 일본의 TBS 이 드라마가 제작이 돼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카노 조센입니다. 이 다카노 조센은 원래 그 스님입니다. 그리고 방송 작가로 젊은 시절 일을 하다가 고향 하쿠이에 내려와야 될 상황이 벌어졌고 내려와서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임시직 공무원을 시작을 했고 그 임시직 공무원을 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정규직 공무원이 되죠. 뭐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하쿠이시의 미코하라라고 하는 소멸 위기의 마을에서 아주 양질의 쌀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 미코하라는 한자로 신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사는 동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재배한 아주 좋은 쌀을 신의 아들에게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천황에게 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죠. 그리고는 짜낸 아이디어가 바티칸 교황님께 쌀을 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편지를 쓰고 마침내 교황청에서 이곳 이 미코하라 쌀을 구매를 하고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일본 안에 있는 이 가톨릭 여러 단체들이 이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아주 지혜를 짜냈고, 그리고 이곳 쌀을 가지고 또 아주 고급 술도 만들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분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 도시정석에는 이 재생의 달인이란 제목으로 이 괴짜 공무원 다카노 조신 이야기를 따로 영상으로 한 5곡째 올려놨습니다. 일본의 사례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 기타 규슈시입니다. 기타 규슈시는 한때 번화했던 도심부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되는 위기 속에서 리노베이션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 기타 규슈시를 방문을 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과거에는 이게 5층 건물인데 아주 여성복 의류 매장으로 꽉꽉 찼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텅텅 비었죠. 그 빈 곳을 건물주들도 손해보지 않고 또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할 사람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져 있던 건물에 이렇게 멋진 숙박시설 겸 또 공유 주방이 있는 이런 탕가 테이블도 만들었죠. 우리나라 지방 정부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지방은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경상북도 시골에 내려와서 창업하면 1인당 1년에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2년간. 만약에 커플이 내려오면 6천만 원. 그리고 팀으로 내려오면 5천만 원씩 1억 5천을 받고 창업을 하도록 돕는 거죠.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스 팀입니다. 이 리플레이스 팀은 경상북도죠. 부산에서 같은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청년들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텅텅 비어있던 큰 한옥을 활용해서 화수원이라고 하는 문경입니다. 문경 화수원 카페를 열었고, 그리고 또 문경의 이 산양면에 있던 옛날 양조장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카페 겸 관광 안내소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양에, 경북 영양에는 연당님이라고 하는 한옥 카페를 또 이 팀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또 아우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이 경북 지역에 창업한 청년들 이야기도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렇게 서울의 청년들이 로컬에 가서 창업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로컬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넥스트 로컬 사업은 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서울시가 엄선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창업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방정부하고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계기로 지금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재생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재생, 우리 국토를 어떻게 다시 살릴 건가?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인데 수도권에 70년대에 30% 인구가 살았다면 지금은 과반 인구가 살고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토를 우리가 생명체로 보고 한몸 생명체로 본다면 비유하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토의 머리, 수도권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몰려서 터지기 직전인데 대한민국의 이 여러 지방들, 이 손끝, 발끝은 더 이상 피가 돌지 않아서 이제 괴사 직전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토의 정말 심각한 위기다. 살려야 한다 하는 거죠.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권한을 지방으로 보내는 정말 분권, 자치가 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죠.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합니다만 여전히 국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은 여전히 약체일 수밖에 없죠. 이 서울과 지방이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건의를 드렸고 서울시가 2019년에는 이 서울과 지방의 상생선언 그리고
협약식을 열고 그리고 그때부터 약 2,4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 또 정보 또 물적 자산을 지방정부와 함께 교류하고 상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넥스트 로컬도 바로 이 사업의 하나죠. 상생 선언식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서울은 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서울에 베풀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공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앓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도 그중 하나죠. 부동산 문제. 저는 이 집값의 문제를 대책으로 풀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집값의 문제는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수도권의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서 전국까지 이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하고 그 안에서 좀 더 많은 굳이 내 집을 갖지 않아도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유주택, 양질의 이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에 사는 시민들 중에 임대주택에 사는 분이 70%가 넘죠.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들은 결코 이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고 그냥 인권으로 봅니다. 누구나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내가 원하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죠. 개발 시대에는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그 신재 방식이었다면 재생 시대에는 작게 고치고 채우는 작고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저는 대규모 재개발을 반대합니다. 재건축을.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은 대형 설계사무소, 대형 엔지니어링, 대형 건설회사만 일을 딸 수 있습니다. 건물을 한 채 한 채 작게 고치고 채우는 이런 작고채 방식으로는 작은 설계사무소도 일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작은 자영업자들도 일을 나눌 수 있죠. 경제 생태계가 밑바닥에 살아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신재 방식에서 작고채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다신공입니다.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줄인 말이죠. 지금 출생아 숫자는 너무나 급격하게 줄고 있죠. 다신공은 이런 겁니다. 결혼만 하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적어도 집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를 한 명을 낳게 되면 임대기간 10년에 10평 또는 20평형대 아파트를 주고 자녀가 이제 늘게 되면 둘이 되면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셋이 되면 30년, 넷이 되면 40년으로 늘려주겠다. 그리고 자녀 수가 늘면 당연히 집의 크기도 늘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녀 수와 집의 평형 그리고 임대기간을 연결한 이런 다신공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충청남도가 비슷한 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다신공을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굳이 대규모 개발을 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 공동주택 가운데 대형 평형 아파트들을 이렇게 쪼개는 방식도 가능하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절절한 결핍과 무심한 잉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여기는 결핍이 있으니까 여기는 공간이 없으니까 새로운 개발을 해야 돼. 이런 논리가 먹혀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넓게 보면 여기에 결핍이 있고 여기에 잉여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절절하게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빈집 주택수가 150만 채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무실 건물에 임대 붙어 있는 빈 사무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빈 상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자꾸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고 또 비수도권 지역에 신도시를 지을까? 이 잉여와 결핍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신개발 방식,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쩌면 지금 조금 덜 쓰이고 있는 이런 유휴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과 연결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개발 시대를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들 재생 시대를 삽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재생 시대를 살고 있죠. 예전에 철도의 역이었던 또는 화력 발전소였던 건물이
잘 고쳐져서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개발 시대에서 재생 시대로 잘 넘어왔다가 이렇게 몇몇 선거를 계기로 다시 개발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쩌면 정치인들만의 문제라고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개발 공약을 내거는 사람들에게 자꾸 표를 주니까 국회의원들 또는 단체장 후보들은 끊임없이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신앙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발 시대로 가도 좋을까? 하느님은 이것을 바라실까? 다른 건 몰라도 기후위기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흥텅망텅 우리 아름다운 자연, 건강한 이 생태계 지구를 너무나 함부로 대한 그 결과로 코로나19로 오랜 세월 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새로운 신개발을 거의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원래 있던 생태 비오톱이라고 하죠. 그거를 100% 개발 주체가 복원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죠. 지금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님은 이 공간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부족한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이달고 시장은 공공시설과 학교를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그리고 특히 비행기가 많은 탄소를 배출하니까 프랑스는 지금 뭐 2시간인가요? 그 2시간 이내 이 항공을 아예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좁은 국토에 수없이 계속해서 지금 공항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일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 대한민국 국토는 지속 가능할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감동을 받고 봤던 영화죠. 인생 후르츠라고 하는 이 일본의 노 부부가 이렇게 천천히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과일이 익는다. 차근차근 천천히. 과일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장의 속도가 있죠. 천천히 차근차근 그렇게 자라고 익어야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개발 시대에 너무나 속도 위주로 빨리빨리 그리고 결과만 중시했던 그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 속으로는 많이 아픈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명함에 제가 이렇게 소다연강미라고 하는 5 한자를 새기고 다니지 꽤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푸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은 비록 나는 하나하나 존재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의 시민들이 모래알처럼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면 우리는 작아도 강할 수 있고 또 작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재생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을 잘 고쳐서 오래오래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